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1월 25일 일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화의 거목, 민주주의의 거목, 그리고 대한민국의 큰 별, 그리고 민주당의 큰 어르신 우리 이해찬 대표님이 오늘 베트남 시간으로 낮에 서거하셨습니다. 근데 이해찬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 한국 그 민주화 과정이나 한국 근현대사에 진짜 이분만큼 족적을 남긴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민주당의 어떤 김대중 대통령부터 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두루 걸쳐서 함께 하는 진짜 50대 이후에는 그러니까 60대 이후부터는 킹메이커 역할을 하셨고 20대부터는 민주당 어떤 그 민주화의 독재 정권에 정면에 왔어서 싸웠던 분인데 오늘 이해찬 대표님에 대해서 좀 제가 우리 고인을 기리면서 이해찬 대표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떤 분이셨는지 제가 좀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로 저와의 어떤 그 개인적으로 있던 얘기들도 좀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그 이해찬 대표님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뭐 20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30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계 입문은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민주당으로 하셨어요. 1988년도에 1987년도에 하셨는데 1952년생이고 충남 출신이에요. 충남 청양 출신이신데 이해찬 대표님이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오셨어요. 근데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왔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원래는 예전에 서울대 하면 공대가 제일 셌었죠. 원래 공대를 합격하셨어요. 처음에 서울대 공대를 합격했다가 사회학과로 다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학과를 가면서 민주화 운동에 이제 투신을 하게끔 된 거고, 그러니까 20대 시절에는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전념을 하셨던 분이고, 대표적인 게 민청학년 사건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박정희 정부에서 이제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을 때예요. 그때 전국 그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 그러면서 민청학년 사건으로 1년 옥고를 치렀고 출소 후에 서울대학교 인근 광장에 광장서적이라는 책방을 냈었어요. 그러고 나서 출판사 여러분들 돌베개라고 들어보셨죠? 출판사 돌베개가 이해찬 대표님이 설립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제야 운동을 이어가다가 1980년도 전두환의 신군부에 의해서 그 당시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사건 가담자로 10년형을 받아요. 이해찬 대표님이 20대 때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때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 선고를 받고 그 가담자들이라 그래갖고 이해찬 대표님이 10년형을 받아요. 그러고 있다가 그 재판에서 이해찬 대표님이 그 판사들을 향해서 했던 얘기가 가장 일화에 남는 게 뭐냐면 내란 음모 사건 재판에서 판사들이 10년을 때리니까 이해찬 대표님이 때리기 전에 최후 진술해서 검찰이 구형을 하니까 최후 진술해서 이 목숨 다 바쳐 이 땅의 민주화가 될 때까지 싸워나가겠다. 당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역사적 범죄를 결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재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찰이 구형을 하고 최후 진술하라고 하니까 당시 역사적 범죄를 결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20대 때 이렇게 일가를 했었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2년 정도 옥고를 치러요. 82년인가? 그러니까 80년에 10년형을 받고 들어가셨다가 2년 좀 더 감옥 생활을 하다가 82년에 그 성탄절 특사로 나오세요. 성탄절 특사로 석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민청년 상임 부위원장 등을 맡고 다시 민주화 운동을 하셨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해찬 대표님이 옥고를 치르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밖에서 발생을 했죠? 5.18 민주화 항쟁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사실상 이해찬 대표님이 감옥에 있을 때 밖에서는 난리가 났죠. 5.18 항쟁뿐만 아니라 그래서 1982년도에 성탄절에 나와서 거의 3년 가까이 2년 6개월 이상 옥고를 치르고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 고문을 당했던 거예요. 그때 정기 고문이랑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해서 이해찬 대표님이랑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 김근태 고문님도 나중에 파킨슨병 같이 막 떨잖아요. 김근태 고문님도 결국은 정기 고문의 후유증으로 마지막에 그렇게 해도 이해찬 대표님도 정기 고문의 후유증으로 굉장히 점점 좀 나이가 드시면서 힘들어졌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1987년 6월 항쟁이 벌어졌죠. 우리가 직선제 개헌 운동을 할 때 1987년 6월 항쟁에 상황실장을 맡았어요. 사실 진두지휘했어요. 87 6월 항쟁을 시작할 때 모든 전국에서 이제 학생들이 6월 항쟁이 시작할 때 진두지휘인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라고 있었어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있을 때 이해찬 대표가 상황실장을 하면서 사실상 이끌었고, 그때 서기나 총무 같은 자리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시민 장관의 누나 유시춘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밖에서는 제야 인사들 중에 우리 함세웅 신부님이 계시고, 그때 유시춘 선생님이 이해찬 대표님이랑 유임을 뿌리고 도망가고 막 이런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유시춘 선생님한테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다 유시춘 선생님이 아까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좀 유시춘 선생님 통화했더니 울고 계시더라고요. 목소리가 가라앉아 갖고 많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87 항쟁을 이끌었던, 그리고 그 당시에 최민희, 여러분들 좀 일화를 알려드리면 최민희 의원님은 그 당시에 말지의 기자였어요. 87 항쟁 때. 그래서 6월 항쟁을 취재하면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취재하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할 때 2년이 됐던 거예요. 최민희 의원이 그 당시에 말지 기자였고, 그래서 이해찬 대표님을 옆에서 봤던 게 최민희 의원님이고, 그런 좀 역사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87 항쟁, 6월 항쟁을 이끌고 나서 이제 노태우의 6.29 선언이 있고 나서 대통령 직선제가 됐죠. 그런데 우리가 88년도에 노태우에게 우리가 양김 분열로 인해서 굉장히 억울한 정권을 내주고 말았죠. 그때 이제 이해찬 대표님이 30대였어요. 30대 때 87년도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민주당에 이제 입당을 합니다. 평화민주당에 입당을 해갖고 바로 1988년에 총선이 13대 총선이 있었어요. 88년에 13대 총선이 있을 때 관악을에 후보로 나가서, 이게 그 당시에 포스터예요. 제야의 양심, 선명야당, 정책정당, 국민정당, 이해찬, 1952년 충남 청양 출생.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해찬 대표님이 그 당시에 1988년에 13대 총선 때 관악을에 출마해서, 그때 여러분들 상대 후보가 누구냐면 바로 안 된다고 봐요. 그때 바로 김종인이었던 거예요. 그때 상대 후보가 김종인이었고, 김종인 같은 애들을 다 날려버리고 당선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선이잖아요. 88년에 이제 13대 국회에 들어가서 맞이했던 게 뭐냐면, 89년에 뭐가 있었냐면 전두환 청문회가 있었어요. 전두환 청문회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유명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명패 던지는 것도 있었지만, 살인마 전두환이라고 외쳤던 게 바로 우리 이해찬 대표님이세요. 그때 살인마 전두환이라고 하면서 소리쳤던 게 이해찬 대표님이셨어요. 그게 가장 유명한 일이었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13대부터 관악을 해 14대, 15대, 15, 16대, 17대까지 5선을 연달아서 합니다. 그래서 초선 시절에 노무현,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도 초선이었고, 초선 노무현, 이해찬, 이상수 이 세 분이 노동위원회에 있었어요. 노동위원회. 상임위가 노동위였어요. 그래서 노동위원회의 삼총사라고 불렸던 게 노무현, 이해찬, 이상수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그 13대 때 국회의원 초선 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해찬 대표님의 보좌관이 유시민 장관이었어요. 국회 입성하자마자 그때 초선 때 보좌관 역할을 해줬던 게 유시민 장관이었어요. 13대 때. 그러고 나서 이제 30대가 지나가죠. 그래서 이제 이해찬 대표님이 이제 40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 40대가 될 때 이제 국회의원은 하고 있었고, 지방자치와 국정 경험을 쌓아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장 여러분들 민선 1기 시장이 누구냐면 조순이에요. 조순. 1995년에 조순이 민선 1기 시장을 할 때 이해찬 그 당시에 그 대표 의원이 그 정무부시장을 했었어요. 조순. 그래서 행정도 그때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대중 정부가 IMF가 터졌을 때 이제 김영삼 정부에 이어서 1998년도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탄생을 하잖아요. 김대중 정부 때 교육부 장관을 하세요. 김대중 정부 때 교육부 장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자율학습 폐지 이런 거 다 자율학습 폐지, 그 다음에 고교 평준화. 옛날에는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교 갈 때 뺑뺑이라고 했었잖아요. 각 지역의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인문계 고등학교 배당됐는데 이해찬 대표님이 교육부 장관 하기 전까지는 그 본고사라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가서 직접 여러분들 시험 보고 그랬잖아요. 고교 평준화를 이해찬 대표님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자율학습을 폐지하면서 그 당시에 이해찬 대표님이 학생들한테 이게 인기가 엄청 좋았었죠. 자율학습 폐지시켜갖고. 그래갖고 이해찬 세대라는 말까지 있었어요. 그게 이해찬 대표님이 40대를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찬 대표님이 50대에 접어들어요. 이제 50대에 접어들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는 거죠. 2004년도에 2002년도에 노무현 정부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2002년 12월에 당선되고 사실상 2023년에 노무현 정부가 출범을 하잖아요. 그때 노무현 정부 첫 번째 총리가 누구냐면 고건 총리예요. 고건 총리.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죠? 노무현 정부의 초대 총리는 고건 총리였고, 고건 총리가 한 1년 한 6개월 정도 노무현 정부의 총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총리가 바로 이해찬 대표님이 2기 노무현 정부 2기 총리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책임 총리, 그 다음에 실세 총리 이런 말이 나오는 첫 사례가 이해찬 대표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1946년생이세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랑 이해찬 총리는 한 6살 차이로 노무현 대통령이 연세가 많으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젊은 모습 그런 것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되게 젊다고 생각하시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46년생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진짜 옆에 비서들이랑 같이 담배 피면서 회의하고 그랬다라는 일화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해찬 대표님도 노무현 대통령이랑 총리 시절에 담배 피면서 서슴없이 담배도 피우고 그랬고, 그 당시에 이제 행정수도 이전을 주도를 했던 게 바로 이해찬 대표님이세요. 우리나라의 어떤 헌재에 의해서, 대법원인가 헌재에 의해서 관수범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던 행정수도 이전이 좌절됐지만, 그 당시에 행정수도 이전을 책임을 지고 추진했던 게 바로 이해찬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세종시에, 그래서 이해찬 대표님이 관악을 해서 5선을 하고 나중에 그 세종시에서 재선을 했던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 후보로 도전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책임 총리를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하고 사실상 우리가 그 2007년도 대선을 해야 되는데 사실 노무현 정부가 진보한테도 공격받고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하반기 때 지지율이 형편이 없었어요, 사실. 그때 이명박, 박근혜라는 그 당시에 한나라당 후보들이 그냥 사실 그 완전 넘어갔던 분위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 당시에 어떠냐면 대선이 한나라당 경선이 곧 대선이다, 본선이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저쪽에서는 이명박과 박근혜가 경쟁을 하고 있었고 우리 민주당은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면 정동영 후보가 최종적인 후보가 됐지만 이해찬 후보도 그 당시에 후보로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정동영 후보에게 이해찬 대표님이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집니다. 그래서 정동영 후보가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후보가 됐죠. 그래서 2007년도 대선에서 아마 민주당이 대패를 해요. 대패를 하고 나서 이제 대선에 졌으니까 민주당이 이제 좀 뭔가 변화가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 그 동교동계와 민주당이 갈려 있었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노무현 대통령을 2004년에 탄핵을 하면서 그 당시에 기존에 있던 구민주당과 어떤 그 열린 우리당으로 쪼개져 있었죠. 기억나세요? 구민주당과 열린 우리당으로 쪼개져 있을 때 이거를 합치는 과정이 2008년도 1월 달에 대통합 민주신당이라고 하면서 사실 열린 우리당이 망한 거죠. 대선을 패배하면서 정동영도 사실상 열린 우리당의 지분이 가장 많고 지가 추진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국정 하반기에 인기 없다 그러면서 다시 나오고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사실상 해체가 되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합당을 하면서 대통합 민주신당이라는 게 2008년도 1월 달에 이제 통합이 이루어져요. 그때 대통합 민주신당이라고 하면서 초대 당대표가 누구였냐면 손학규였어요. 그때 이해찬 대표가 나는 손학규 같은 애 밑에 못 있는다 라고 하면서 탈당을 합니다. 대통합 민주신당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손학규가 당대표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님이 손학규를 결사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님이 탈당을 하고 그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요. 이해찬 대표님이 탈당을 하고 총선 불출마를 하고 사실상 2008년부터 한 2년간 그 야인으로 계셔요. 야인으로 계시는 와중에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죠.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서거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해찬 대표님 정치적으로 물색을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는 거 보면서 이제 다시 우리 민주 진영이 사실 정신을 번쩍 차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해찬 대표님이랑 그 문성근 그 당시 배우랑 함세웅 신부나 이런 분들이 노무현 노무현 그 당시에 노무현 2011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시고 노무현 재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노무현 재단 초대 이사장이 문재인이었어요. 그게 제가 얘기하는 게 2011년도 얘기인데 그때 이제 이해찬 대표나 이제 제 야에서 문재인을 나와야 된다. 2012년 박근혜 이기려 그러면 문재인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문재인 노무현 대전 이사장을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 그 모임을 만든 게 뭐냐면 혁신과 통합이에요.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는 함세웅 신부님뿐만 아니라 그 문성근, 이해찬 모든 제야 인사들이 만들어서 만든 게 혁신과 통합. 이 혁신과 통합에서 야권 통합 주도로 모이면서 정계에 다시 복귀를 한 거예요. 복귀를 하면서 이제 이해찬 대표님이 그 당시에 가장 골치 아팠던 게 뭐냐면 안철수와 문재인 대통령의 그 후보 단일화 문제였어요. 후보 단일화 문제였어요. 총수님보다 윗세대들인데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이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그쪽으로 안 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민주당의 역사를 알아야 되죠. 당연히 민주당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제가 사랑했던 노무현 대통령이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혁신과 통합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안철수를 끌어들여 갖고 안철수와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안철수가 요구를 해요. 그 당시에 이해찬 대표님이 그 어떤 혁신과 통합을 주도를 하면서 이끌어 나가는데 안철수가 모든 민주당의 어떤 그 당직자들을 다 사퇴를 하라고 해요. 막 그런 이상한 요구를 해요. 그래서 대선을 그 당시에 제대로 치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정계를 복귀하신 다음에 2012년 대선을 치렀는데 우리가 아깝게 졌어요. 아깝게 진 다음에 이해찬 대표님은 또 다시 야당에 어떤 그 몸을 담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2012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해찬 대표님이 여러분들 아시면 이제 60대에 접어들죠. 60대 이제 지금 얘기한 건 50대고 50대 때 총리를 하셨고 그러니까 60대 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민주당 대선 그 다음에 경선 뭐 이런 킹메이커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2년 방금 말씀드렸던 19대 총선에서 다시 세종시로 출마를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행정수도를 추진했던 이해찬 대표님이 세종에서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물론 충남 출신이기도 하지만 세종시가 만들어졌던 게 어떻게 보면 이해찬 대표님이 그 당시에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세종시에 다시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를 해갖고 당선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육선이 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8대 대선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여기저기서 안철수가 뭐 사퇴하라고 하면서 뭐 사퇴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2016년이 됐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치러진 2016년 총선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문재인 그 의원이자 2015년에 당대표 선거에서 박지원을 꺾고 아슬아슬하게 이제 문재인 그 당시에 대표가 당대표가 돼요. 2016년 총선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안철수가 민주당에서 문재인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압박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안철수 집까지 편지를 들고 갔다가 문전박대 당하면서 편지도 전해주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는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박대를 하고 결국은 박지원과 동교동계 세력들과 2016년 총선을 앞두고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남에서 이제 돌풍을 일으키면서 안철수가 38석이라는 의석을 갖게 됩니다. 비례 의석 포함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총선 전에 총선 제가 지금은 총선 결과를 얘기한 거고 그 총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사퇴 압박을 받아갖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을 한 거예요. 그때 다들 기억나시죠?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을 해서 두 명이 컷오프를 당한 게 바로 정청래와 이해찬이었어요. 그 당시에 김종인에 의해서 두 명이 김종인이가 컷오프를 시켰는데 한 명이 정청래였고 한 명이 이해찬 대표였어요. 두 분 다 특징이 뭐냐? 강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겉으로는 뭐 정청래가 뭐 막말을 했다고 그러고 이해찬은 뭐 강성이다라고 뭐 얘기를 하면서 날렸죠. 그냥 공천에서 배제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님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탈당을 해버려요.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세종에 나가서 당선이 돼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7번째 도전이었어요. 민주당에서 김종인에 의해서 컷오프 당했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세종에서 당선된 다음에 다시 민주당에 복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 이제 대선을 치르고 그래서 살아 돌아왔죠. 그러면서 7선 의원이 되셨죠. 그래서 2017년 대선을 치르고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이제 탄생을 할 때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할 때 이해찬 대표님은 7선 의원이었죠. 그때 이제 2018년에 이해찬 대표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해찬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은 동갑인가 이해찬 대표님이 한 살이 많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찬 대표님을 깍듯이 모시죠. 이해찬 대표님도 문재인 대통령을 깍듯이 존경하고 서로. 왜 그러냐면 노무현 정부에서 한 명은 노무현의 친구이자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2인자로 하면서 실세 총리였던 이해찬이었기 때문에 둘 다 서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지만 성품들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실세 비서실장이라고 해갖고 총리 뭐 이렇게 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긴밀한 사이였죠. 그래서 2018년도 여러분들 그 당시에 제가 좀 기억을 하는 게 이해찬 대표님이 당대표에 도전을 해요. 그때 당대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2018년 제 영상들 보면 있을 거예요. 그때 당대표에 도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진표, 송영길이에요. 김진표, 그러니까 송영길이가 대표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의 똥파리들이 지금의 어떤 손가역이 장악을 했듯이 저같이 친노 친문으로 이어지는 정통적인 계보가 갑자기 변질이 되면서 변종들이 생기면서 문파라고 하는 애들이 생겨요. 걔네들이 김진표를 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똥파리들과 한참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때 똥파리들이 전폭적으로 김진표를 밀어요. 김진표를 밀고 송영길이와 싸워야 되는데 그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송영길이가 김진표를 이길 수 없어요. 돌아가는 게. 그래서 저희가 이해찬 대표님의 출마를 요구를 합니다. 저희라고 하는 거는 제야 원외 그 당시에도 제가 원외 실세였습니다. 이해찬 나와라. 안 그러면 김진표한테 먹힌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님은 당대표에 도전할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해찬 대표님은 당대표에 도전할 마음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나왔어요. 갑자기 나왔고 맞아요. 한 푼 줍시오. 이거 그때 귀여웠던 우리 이해찬 대표님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해찬 대표님이 당대표에 도전하자마자 이깁니다. 김진표를 누르고 민주당의 2018년부터 2020년에 당대표가 돼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2018년 하면 가장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때 지방선거도 있었어요. 지방선거가 있을 때 한 번은 추미애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사실상 살려주고 두 번째는 검찰의 수사를 받던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해준 거는 이해찬 대표님이에요. 추미애 대표님이 그 당시에 먼저 대표를 했었죠. 이재명 대통령을 살려줬다는 건 뭐냐면요. 그 당시에 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김진표나 이 똥파리들이 이재명 탈당하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때 추미애 대표님이 그러니까 왜 이재명을 그 똥파리들이 탈당을 시키려고 그랬냐면 이재명을 탈당시켜야지 2018년도 경기도지사를 전해철이가 도전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추미애 대표님이 딱 이재명 후보로 이상 없다라고 하면서 전해철과 경선을 붙입니다. 경선을 붙이면서 이제 그 당시에 국힘당의 그 후보는 남경필이었어요. 그때 본선에서 이제 남경필 대 이재명의 싸움이 된 거예요. 경선에서 치열하게 똥파리들과 싸워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깁니다. 우리 같은 이성적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지지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2018년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그 당시 지지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라 그래갖고 무조건 전해철이나 이런 사람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그래서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를 성남시장을 지지를 해서 경기도지사를 만듭니다. 만들 때 그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도 검찰이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수사를 해요. 근데 이해찬 대표님이 한마디를 해요.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라고 하면서 전폭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키워주고 힘을 실어줘요. 그런 인연이 결국은 2020년
윤석열에게 0.73의 패배를 했지만 2020년 대선 경선에서 이해찬 대표님이 이재명 대통령을 밀어줘 갖고 사실상 변방이 중심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018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그 당시만 해도 민주당의 비주류였고 중심에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었어요. 근데 이해찬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민주당의 핵심 중앙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이해찬이 자기의 조직과 자기의 어떤 그 개파를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지원을 사격을 해요. 대표적인 게 이해식, 최민희, 김현, 김태년 뭐 이런 그러니까 의원들의 어떤 지원 사격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지원 사격을 받으면서 상대 이낙연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어떤 그 지지를 받으면서 이낙연을 꺾을 수 있었죠. 그래서 2020년 대선을 치렀죠.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게 패배를 했지만 2024년 여러분들 알다시피 총선이 있었죠. 2024년 21대 총선에서 2020년 총선이 있었죠. 2020년 총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가 20대 총선이에요. 그때 이해찬 대표님이 총선을 지휘했죠.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2018년 당대표였고 총선까지 지휘하고 이제 그만두셨잖아요. 그때 민주당이 거의 181석을 얻어요. 그러니까 역대 가장 많은 의석을 얻었어요. 역대 가장 많은 의석을 얻던 게 2020년 총선이었어요. 물론 그때 제가 조금이나마 우리 이해찬 대표님을 도왔던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시민당에 참여를 해갖고 시민당에 참여를 해서 비례선거에서도 우리가 압승을 해갖고 한 181석 가까이 우리가 이겼던 것 같아요. 그때 이해찬 대표님이 진짜로 정의당이 우리 저쪽이 분명히 위성정당 싸움을 할 텐데 우리가 지선에서는 이길 텐데 지역구에서는 이기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국힘당한테 비례대표를 다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만든 게 더불어시민당이었어요. 맞아요. 디테일한 얘기는 좀 하긴 그렇고 그때 이제 당대표가 이해찬 대표님이었고 그래서 하여튼 잘 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해찬 대표님이 기억나는 게 우리가 2019년 서초동 촛불 집회를 했죠. 이제 검찰과 집권 여당의 시민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초동 촛불 집회는 역사에 남을 집회였던 게 뭐냐면 반정부 시위에 100만 명이 모인 적은 있어요. 한국 현대사에서. 그렇죠? 독재 타도를 외치고. 응? 그렇죠? 반정부 시위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87항쟁이 그랬고 뭐 4.19가 그랬고 그게 다 반정부 시위예요. 근데 현 정부의 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집회는 역사적으로 그런 수백 명이 나오는 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님이 되게 놀랐어요. 그때. 그 당시에 총선 끝나고 이해찬 대표님 만나갖고 제가 식사도 하고 하면서 말씀을 들 때 서초동 촛불 집회의 힘이 결국은 2020년 왜냐면 서초동 촛불 집회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2019년 12월 15일 날까지 이어지고 그 연말에는 공수처가 통과되고 2020년은 바로 4월 총선이기 때문에 사실 바로 내년부터는 총선 기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지층 결집이 검찰 개혁이라는 구호 아래서 우리 지지층은 이미 결집이 돼 있었고 그 당시 이해찬 대표님이 총선에 대승을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촛불 시민들에게 고맙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22년 대선에서 재집권에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면서 100년은 전개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민주평화 뭐죠? 아니 요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나올 때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김부겸 그 상임공동위원장을 김부겸과 이해찬 대표님이 같이 맡아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들어오는데 가장 큰 힘을 실어주고 인재를 양성한 건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은 이해찬 대표님이 많은 뒤에서의 그 큰 힘이 됐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 이해찬 대표님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으로 임명을 했었죠. 때로는 대쪽, 저는 처음에 이해찬 대표님이랑 그 여의도에 찾아가서 그 어떤 사무실에서 만나봤는데 그냥 평소에 뭐 잘 안 웃어요. 근데 그래도 저한테 웃어주시더라고요. 막 대표님 뭐 이렇게 웃어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2020년 총선까지, 그 당시에 열린 우리당이라는 정당이 워낙 민주당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해찬 대표님이 열린 우리당은 우리 민주당과 다르다 딱 얘기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중심을 잡았었죠.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님의 어떤 일화가 있어요. 그 이해찬 대표님의 일화가 뭐냐면 그러니까 13대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님이 국회의원 시절에 불법 유턴을 했는데 경찰이 봐주더래요. 교통 경찰이 오자마자 그 경찰을 징계를 했대요. 그러니까 불법 유턴을 한 자신의 차량을 딱지들을 떼지 않은 교통 경찰을 규정대로, 그 당시에 97년이었던가 의원이었거든요. 그리고 13대 초선 때는 돈봉투를 찾아온 업체 간부를 그냥 내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해찬 대표님이 평생 이런 말씀을 해요. 평생 스스로를 개량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해찬 대표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청양 이면장댁 셋째 아들 이해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나는 근본주의적이거나 극단적인 주장에 잘 끌리지 않는 개량주의자다.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공감했던 말이 있다. 그게 뭐냐?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배우라. 어떻게 보면 이해찬 대표님이 어떤 대쪽 같은 국무총리를 하면서 한나라당 애들을 혼내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현실과 그 역사 의식에 투철했던 분이에요. 제가 보면.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덕수가 이해찬 대표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많은데 이해찬 총리 시절에 그 당시에 경제부 기획실장인가 그걸로 한덕수도 노무현 정부에서 같이 일했었잖아요. 두 총리가 결국은 하나는 깜빵에 가고, 이거 보시면 제가 사진 한 장씩 보여줄게요. 이건 뭐냐면 이해찬 총리가 13대 국회의원 선거 관악을에 도전하면서 출마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모든 정권에 이해찬 대표님은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바로 이해찬 대표님을 인재로 보면서 이 당시에 교육부 장관이었던 거예요. 교육부 장관. 1998년도에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하던 시절이고, 이게 바로 50대 총리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실세 총리라고 하면서 이해찬 대표님을 총리 시절로 맞이했던 그 사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요거 건너뛰었네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해찬, 왜냐면 노무현 정부 때 총리,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 비서실장, 어쩌면 노무현 정부 때의 핵심들이었죠.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이해찬 총리는 당대표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집권 여당과 오찬할 때 그 모습이고, 최근에 병세가 많이 악화돼 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우리 이해찬 대표님을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제가 아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요, 우리 이해찬 대표님을 스승같이 여겼어요. 진짜 스승같이 여겼어요. 정말로.
너무 아쉽고 어떤 정치적 큰 어른이었고 저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우리 이해찬 대표님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꼭 한 1, 2년 전에 작년인가요? 몸이 안 좋으신다고 해서 사실 제가 꼭 한 번 정도 더 뵈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간 게 너무 한 번 더 뵀으면 좋겠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고 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좀 말씀드리는데 우리 영심님 사과 이해찬 대표님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제가 사과가 너무 맛있어갖고 세종이 우리 이해찬 대표님 좀 드시라고 영심님 사과를 사갖고 좀 보내드렸는데 사과를 되게 맛있다고 하셨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2020년 제가 좀 보여드리면 우리 이해찬 대표님이 개국본 우리 시민들과 우리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셨었어요. 꼭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결국 검찰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막 거세게 반발을 하고 할 적에 굉장히 위기였었어요, 실제로. 제가 당대표를 할 적인데 그 법무장관으로 지명하기 전부터 이제 저항을 시작을 했고 장관이 되고 나서도 막 더 심하게 했고 그때 굉장히 위기였는데 또 선거는 이제 다가오고 그 당에서도 이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할 때 그때 서초동 촛불 집회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단칼에 쳐내는 아주 굉장한 그 역할을 그때 안 해주셨으면은 검찰 개혁을 여기까지 끌고 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 힘이 있어서 이제 검찰 개혁을 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4.15 총선을 치를 때 그때 이제 저쪽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거였는데 다행히 그 개국본을 했던 그 힘이 있어가지고 즉각 전국적으로 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더불어 시민당이죠. 만들어가지고 자매정당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180석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역시 시민들이 나라를 이렇게 지켜내는 그 요새 뭐 동학개미라고 그러나요? 그런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준 그런 걸 좀 저도 굉장히 감동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그래서 여기 언제 출연을 한번 해서 갚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대표님이 진짜 금방 농담하신 게 아니라 진짜 시사타파 나오신다고 개국본에 진보 유튜브 방송 중엔 저희가 처음인 거예요. 한번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좀 때를 기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이 영광입니다. 우리 우리 시민들에게 꼭 아니 저기 시사타파 들어가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님 상상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니 현 집권 그러니까 반정부 시위는 봤어도 어떻게 집권 여당을 지키자고 하면서 이게 가능하지? 이해찬 대표님은 그게 되게 하면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여튼 이해찬 대표님 저거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시더라? 굴비인가? 이런 거 좋아하세요. 하여튼 여의도에서 밥 먹으면 그런 것들이 하고 이해찬 대표님이 여러분들 제가 내일 모레 6시 40분 오전에 오시면요. 저는 조문을 27일 저녁에나 가보려고요. 사실 이해찬 대표님도 훌륭하시지만요. 이해찬 대표님 사모님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사모님도 훌륭하신 분이고 사모님은 부산 분이세요. 이해찬 대표님은 충남 분이시고 사모님도 훌륭한 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빈소에 가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래갖고 여러분들에게 빈소 밖에서
조문 오시는 분들 좀 영상을 찍어갖고 쇼츠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것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님께서 여러분들 상주 역할을 해갖고 앞으로 손님 맞이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정청래 대표님이 이해찬 대표님 그 당 차원에서 그래서 전국 시도당에 지금 뭐 조기 걸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게 너무 빨리 돌아가셨어, 그쵸? 제가 보면 아직 젊으신데,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저거 같아요. 그 고문 후유증이 우리 김근태 의장님도 너무 일찍 돌아가시고 고문 후유증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민주당의 큰 별 이해찬 대표님 보고 싶습니다. 벌써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 공감하실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이해찬은 어떤 존재였냐면요, 뭔가 위기다 생각하고 급할 때 이해찬 대표님이 나서야 된다, 뭔가 구원투수 같은 느낌이었어요. 뭔가 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 때는 이해찬이 나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늘 민주당은 그게 바로 민주당의 어르신이거든요. 이해찬이라는 존재만으로 뭔가 해결사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쵸? 이해찬이라는 존재가 정치를 하든 안 하든 항상 민주당에 남아있는 자체가 무슨 위기 때 이해찬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안정을 취할 수 있었고, 이해찬 대표의 등판만으로도 정리가 되는, 그게 민주 진영의 그게 어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예전에도 막 혼란스럽고 힘들고 그럴 때 이거 이해찬 대표님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뭔가 일만 터지면 이거 이해찬 대표님이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다들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해결할 사람이 이해찬 대표님밖에 없는데, 뭐 이런 생각들 다 똑같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이죠. 그 당시에 그런 이해찬 대표님을 좌파라고 쌍욕을 했던 게 이현주예요. 제가 우리 대표님 돌아가셨는데 굳이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대표님한테 좌파 정계 은퇴시켜야 된다고 떠든 게 이현주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저희 PD들이랑 저희가 이해찬 대표님 추모 영상 만들고 있어요. 추모 영상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추모 영상 완성되면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알겠죠? 추모 영상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영상 어디 갔냐? 여러분들 이거 영상 좀 잠깐 보고 갑시다. 이게 왜 안 틀어져? 잠시만요.
저기 로렌님 나 그걸 링크 하나만 찾아줄래? 이해찬 대표님이 혼내는 거 국힘당 애들 나 왜 못 찾겠지? 그 왜 못 찾겠지? 나 그거 왜 못 찾겠지? 우리 대문에 있는 거 하나만 좀 링크 하나만 줘봐요. 여기 있다. 제가 찾았어요. 안 했습니다. 요거 잠깐만 4분짜리인데 이거 좀 많이 퍼날라가지고 우리 요거 좀 한번 보고 갑시다. 오랜만에. 그리고 저희가 따로 추모 영상 만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공개할게요. 요거 지났지만 대정부 국민 저희가 그때 편집해갖고 올렸던 거예요. 에 대해서 언론 탄압을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총리는 지난번 기자 간담회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역사의 반역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거 실화입니까? 평소 제가 느끼던 소외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날 술이 좀 많이 취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과 동아는 시대에 뒤떨어졌다. 까불지 말라. 술 마시지 않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총리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발언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1974년 유신 긴급조치 때 자유언론을 주장하던 수많은 기자들을 집단 해고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아직 복직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에 반하는, 역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도 그것을 철회하고 다시 회복시키지 않는 것은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그렇게 흠은 있기 마련입니다. 또 총리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은 역사는 퇴보한다. 당신 총리 맞습니까? 정말로? 사과하시겠어요? 그 한나라당은 지하실에서 찻대기를 하고 고속도로에서 수백억을 들여온 정권이 아닙니까? 그런 정당이 어떻게 그 좋은 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고? 찻대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흠은 이만큼 있고 잘한 건 이렇게 많은데 그 작은 부분을 갖고 전체를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작은 부분이 아니고 한나라당은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위력으로 다른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해서 헌법재판소에 회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 또한 한나라당의 잘못된 그늘진 부분의 하나 아닙니까? 오히려 헌법체제에 도전하는 노 대통령과 대통령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이해찬 총리가 역사를 퇴보시키는 진짜 장본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건 자유입니다. 조선 동아일보와 한나라당에 대한 망언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제가 책임질 사안은 없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의원님의 주장에 의해서 제가 거취를 결정할 사람이 아닙니다. 막가자네 두고 보십시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자 4명과 이해창 후보 아들의 병역 문제 등에 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총리의 발언이 보도가 되니까 민주당 천용택 의원이 돌로 치고 싶다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 뜻은 공작 정치를 잘 해나가고 있는 판에 총리가 찬물을 확 얹어버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의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그 정치를 좀 곧고 선한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다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국민을 대표해서 묻고 있는 의원한테 그런 식의 충고를 하는 겁니까? 공작 정치를 한 번도 한 적이 아니, 없습니다. 천용택 의원이 돌로 치고 싶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냐 없냐 하는 걸 묻고 있어요. 그건 천용택 의원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알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알지도 못합니까? 예. 그럼 천용택 의원하고 물어보고 내가 답변 드릴게요. 예. 뭔가 숨길 게 있는 구린 구석이 있다고 국민들은 다 바라봅니다. 법원이나 검찰의 여러 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끝까지 불응을 해가지고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는데 검찰의 그런 공권력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참고인은 출석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제 구인 신청까지 했습니다. 검찰에서. 해도 구인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강제 구인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 법원에서 강제 구인을 못한 거 아닙니까? 받은 거일 수도 있죠. 뭐를 받았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냈습니까, 과태료? 다 냈습니다. 얼마 냈어요? 50만 원 냈습니다. 잘했습니다. 비아냥거리지 마십시오. 화
참 잘했다 하는데 그게 왜 비아냥거리는 겁니까? 서로 성실하게 질문하고 답변해야지.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정부 질문을 하십시오. 대정부 질문을. 공작 정치가 있었나 없었나 하는데 공작 정치가 없었습니다. 총리는 대통령님과 골프를 쳐보니까 대통령님 허리 괜찮았습니까? 아니 답변하세요. 지금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데 그러면 그걸 질문하는 것이 당연하지.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봐도 대박이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사람 취급 안 해요. 이 영상은 저희 시사타파 메인에 있으니까 혹시 그립고 이해찬 대표님 보고 싶을 때 우리에겐 이런 총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인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우리 이해찬 대표님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꼭 사진으로나마 내일 모레 조문 가서 여러분들에게 갔다 와서 제가 또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민주당 지도부가 합당 뭐 여기저기 시끄러운 것도 있지만 2달 내에 하겠다. 2달 내에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2달이면 이제 3월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이 그러니까 후보 등록은 5월 15일이에요. 지방선거 후보는 5월 15일인데 3월부터 4월 15일까지 경선을 치릅니다. 민주당이 3월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하는 걸로 스케줄이 잡았기 때문에 그 전에 합당을 해야 돼서 2달 안에 어떤 그 최고위원회 의결을 하고 당무위원회 그다음에 중앙위원회 그다음에 그 전에는 당원들에게 의사를 물어보겠죠. 여러분들 의사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2달 기한 제시를 했고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만한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청래 대표가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지네가 더 잘할 거예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님이 말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정청래 흔들기에 결국은 공천권 싸움하는 겁니다. 왜 저지를 당원들에게 공천권 주기 싫다는 거예요. 1인 1표제가 되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후보들이 안 되니까 후보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더민주 전국혁신에 의해서 배출한 더민초와 함께 당대표를 흔드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청래 사퇴시키고 자기네들 말 잘 듣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출신 더민초나 이런 애들이 지원을 해서 당대표를 만들어야지 지네가 쉽게 지방선거 공천을 따내고 최종 목표는 2028년 공천인 거예요. 그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테러 사건 흉기 피신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테러 사건으로 지정이 되면서 수사관 45명이 투입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셨죠.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요. 부산경찰청은 제외를 시켰고 사무실은 부산에 마련되고 수사 대상이 부산경찰청이에요. 부산경찰청이 이 사건을 그 당시에 축소 은폐했어요. 저도 알아요, 그거는. 그래서 부산경찰청을 제외하고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수사를 한다. 오늘부터 활동을 개시했다. 배후가 드러나겠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고심 끝에 이혜훈 후보자를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제가 좀 추적을 해보니까 두 가지였대요. 어떤 갑질이나 이런 것들은 국힘당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본인들이 충분한 해명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할 수 없었던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청약과 장남의 특혜 입학 연세대학교. 이거는 지금 젊은 층들이 가장 민주당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 어떤 이 청년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청약과 장남 특혜 요거는 쉴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고심 끝에 지명을 철회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홍익표 정무수석께서 얘기하는 거 뒤에를 들어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의 도전이었죠. 도전의 어떤 저는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통합의 시작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정무수석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통합의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 보면 앞으로는 인사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히 해서 더 좋은 어떤 후보들을 물색을 해서 중도 확장 정책을 계속 펼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희한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기 전에 홍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재명 지명 철회가 민심에 순응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SNS에 글을 쓴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도 홍준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어떤 한 축을 맡을 뭔가 제안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하나 좀 다룰게요. 미국 국방부가 여러분들 2026년 국가 방위 전략 NDS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2026년도 도널드 트럼프 2기의 대외 국방 정책을 얘기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한국이 북한 억지를 책임져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미국이 어떤 주한미군이 북한의 핵 문제나 이런 것들에 억지력을 갖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미국이 이제 자주국방이나 미국의 어떤 그 전시작전권 이런 것들을 이양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지만 겉으로는 전시작전권도 이제 이양을 하고 주한 대한민국이 자체적 방어력을 갖춰라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첫째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주한미군에 새롭게 전략을 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게 사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수들이 과하게 공포를 심어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패권의 견제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주둔하고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26,000명의 주일 미군과 주한미군의 제가 보면 전략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주둔하고 있는 26,000명을 언제든지 중국 견제용으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미 이 협약에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국은 북한의 억제를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데 이걸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뭐냐? 저희는 외부에서는 흔들겠죠. 미국이 미군 철수를 생각하고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안보와 이런 것들이 위기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있지만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비행기도 직접 만들죠. 탱크는 세계 최강이죠. 우리나라의 미사일은 천무 같은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위력을 갖고 있죠. 오히려 자중 국방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미국은 한미동맹의 재설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북한의 핵을 미국의 핵 우산이라고 하면서 전부 보호를 해줬는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는 다급해지니까 왜 북한의 딴 거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다 견제를 할 수 있지만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핵무기 대응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주국방을 더 우리가 가속화를 시켜야 되고 결국은 미국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과 주한미국 전략적 유연성.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중국이랑 어떤 대만 문제에 대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주한미군이 대만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 이런 것들이 달려 있다. 그 이면에는 방위비 증당, 주한미군의 유연성이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주 국방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 즉 위기가 기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준비한 심층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